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내일 발간 예정인 한동훈 대표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 이 출판사 메디치 미디어가요 오늘 보도 자료를 내놨는데 저희가 곱씹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인물평이에요. 이재명에 대한 인물평인데 이재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거기서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탈탈 털어 없애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다. 그건데 이거 그냥 뭐 한동훈이 너무 억가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얼마나 비판적인데 자기가 대통령 된다고 그렇게 비판했던 비상계엄을 이재명이 할 리가 있겠느냐 하는 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이게 훨씬 설득력 있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는데 자 관련 법 규정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헌법 77조가 계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헌법 77조 띄워주시고요. 거기 보면요.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 경비계엄으로 나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 헌법 77조 위헌이냐? 여기서 참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아닙니까? 행정부인 정부와 사법부인 법원에 대해서는 그 권한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입법부인 국회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항을 보세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지체 없이 통고를 안 했다. 뭐 이런 좀 절차적인 그 흠결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 5항이 중요해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 12월 4일 새벽 1시쯤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랬는데 몇 시간 후에 이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윤 대통령이 조금 뭐 했던 게 저 사망이에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입법부는 못 건드려요.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계엄법 한 7조, 8조 그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번에도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엄사령관이 어떠한 관장사항이 있는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보면요. 저기 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이번에 관할 지역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겠나 대한민국 전역이었습니다. 이번 계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있어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거예요.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이 행정행위와 사법행위를 관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헌법 77조 3항에 있는 것과 계엄법 7조에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 보면요.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행정기관,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그러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뭐 국군 뭐 기무사령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돼요?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면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장,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내일 이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고 3월 중으로 이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 1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은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법원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기 대선을 치르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 혹시라도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헌법 84조의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에 그 소추에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들어가기 때문에 재판이 정지된다. 이게 뭐 다수설이다. 이렇게 썰려바리를 풀었는데 그건 결코 다수설이 아닙니다. 다수설이 아니고 거꾸로 2017년 조기 대선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비슷한 경우였는데 그 당시 민주당은 헌법학자 10명에게 물어봤더니 7명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 항소심 유죄까지 나온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 결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이 재판이 진행될지 말지, 만약에 진행된다는 쪽으로 뭔가 여론이 흘러가거나 모이게 되면은 이재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바로 비상계엄 발동입니다. 제가 지금 관련 조항도 살펴봤잖아요. 헌법 77조, 계엄법 7조, 8조 이거에 의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건드리려고 했어요. 국회를 건드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헌법 위반이고 계엄법 위반이 되는 건데 이재명처럼 법원을 건드리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 재판, 내 임기 중에는 정지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런 잔인한 정치 스타일로 봐서는 충분히 이 가능한 얘기다. 그 다음에 지금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는데 175석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요. 국회에서 과반 결의로 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될 수가 없어요. 민주당 175석만 똘똘 뭉치고 뭐 조국당이나 통진당이나 합치면 192석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108석으로는 그야말로 중과 부적이에요.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는 이 의석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은 실패한 계엄이었지만 이재명의 계엄은 성공한 계엄이 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국회가 아니면 법원을 건드린다는 거, 그다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을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그냥 뜬금없이 한 게 아닙니다. 뜬금없이 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배경,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도 대통령이 오늘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원로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 사람들의 염원과 바람이 뭐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엄은 잘못된 거라는 거를 이제 국민의힘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정대철 헌정회장 그 얘기, 이재명이 너무 그 흉폭하게 이 폭주를 했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폭주 때문에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힘들었을 거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은 도를 지나친 행위였다 하는 게 우리 국민 다수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비상계엄 자체가 이게 잘못된 행위였다. 이게 이 통치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만
해야지만 계엄의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또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확보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으니까 그거는 굳이 한 가지로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계엄의 바다는 건너야 조기 대선 승리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그게 명백한 잘못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그 밖에 또 이제 한 대표가 책에서 쓴 오늘 메디치 미디어 보도자를 보면요.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때부터 12월 16일 본인이 당대표 사퇴할 때까지 이게 한 14일이고요. 날짜로는 토탈로 한 300시간 정도 된대요. 그 기록이다. 근데 거기에 그 14일간의 여러 가지 것들 겪으면서 그 소회가 담겨 있다. 소회가 담겨 있는데 이런 거죠. 그날 저녁에 한 여권 관계자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보통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하면은요, 수석급 정도는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하고 한동훈 대표가 문자를 주고받았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그랬더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비상사태입니다. 하면서 유감을 표하는 그 이모티콘을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되물었더니 최악이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동훈 대표는 또 누군가로부터 절대 국회로 가면 안 된다. 당신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다. 휴대폰도 끄고 가족과 함께 어디로 잠적을 해라. 뭐 그랬어요. 그날 김어준도 이제 그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뭐 이런 것도 이제 비상계엄 조치의 그 대상이 됐는데 김어준도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고 진짜 숨었어요. 김어준은 진짜 숨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하고도 고위 관계자하고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그런 제보도 받았는데 집으로 가던 차를 돌려서 국회로 갔고요.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장 경찰의 그 통제 장벽을 뚫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때 이제 이런 겁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같은 시간대에 이재명은 뭘 하고 있었는가? 라방을 했어요. 자신의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랬어요. 국민 여러분 저를 지켜주십시오.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제가 여러분을 이 비상계엄으로부터 지키겠습니까? 그게 정치인이고 그게 리더지. 국민들 보고 자기 지켜달라는 게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한동훈하고 이재명의 그 계엄의 밤의 그 언행은 완전히 딴판이다. 그리고요, 한동훈은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듣고도 국회를 향해 갔는데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죠? 얼마 전에 김어준 그 유튜브 방송 나와서 그랬잖아요. 담치게 하고 국회 진입을 했는데 또 체포당할까봐 국회 숲속에 숨어 있었다. 숲속에. 그래서 이재명의 별명이 새로 하나 붙었죠. 숲재명이라고. 숲재명이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하여간 그 이끄는 18명의 사람들이 이제 있었기에 비상계엄을 이렇게 넘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저 18명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2분 몇 10초 분량의 1차 국민 담화를 통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는데 근데 닷새 후인 12월 12일에 그걸 뒤집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 정당한 조치였다.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 내용, 그다음에 미국 측과 주고받았던 긴박한 소통. 제가 알기로는요, 당시 그 주한 미국 대사관의 골드버그 대사하고도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거를 생생하게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적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어떤 그 회한 같은 것도 좀 성찰과 성찰을 통한 일종의 회한 같은 것도 조금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4일간의 긴박한 상황들을 복기를 해보니까, 복기를 하면서 성찰을 해보니까 아쉬웠던 장면들이 몇 개가 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회한이 스며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그때 그런 식으로 내가 반응하지 말고 조금 요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 바둑도요, 복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암만 뭐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이런 사람도 바둑도 다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번에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에게도 지나온 정치 과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느낀 점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거부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실망과 분노를 느꼈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이 미안한 감정, 송구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도 책 여러 군데에 생생하게 담았다 하는 거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 미안함, 이런 것도 담겼다고 합니다. 20년 정도 한솥밥을 먹으면서 형화하면서 정말 황금의 콤비라고 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특수부 에이스로서 황금의 콤비라고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되고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되고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이스였는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 어찌 보면 이렇게 정치적 입장에서 틀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 그럴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 미안함. 그러나 공사 구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대표로서 국민이 먼저인 거죠. 형님이 먼저가 아니고 국민이 먼저였던 거예요. 공사 구분을 하면요, 정치인은 항상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적인 인연, 그런 친밀함보다는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는 게 한동훈의 정치 철학이다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일부 한동훈의 선택이 나오고, 한 책 2부 후반부에서는요, 한동훈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전략, 그거를 그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 뭐 이런 건데, 특히나 이제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AI 대전환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간 본인이 가져왔던 생각, 또 대표직 사퇴 이후에 치열한 공부를 통해서 습득한 이런 것들, 자신의 대한민국을 다시 선진 인류 강국, 우상향 하는 그런 선진 인류 강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오늘 현재도요, 이 방송하는 이 현재도요, 저 교보문고 저 국민이 먼저입니다. 계속해서 1위예요. 교보문고에서도 1위고, 또 저거는 예스24인가요? 예스24에서도 계속 1위고, 정치인 책으로서는요, 모든 분야 다 통틀어서 1위니까 참 전례 없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 추세를 계속 잘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